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5과목 이론의 5과목 피부 미용학, 그 다음에 해부 생리학, 피부 미용 기기학, 그 다음에 화장품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중 보건학이 남았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쭉 공부하는 동안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중보건학 마지막 우리 시험에서 거의 한 30% 내지 40%가 나오는 이 공중보건학은요, 여러분들이 거의 제가 이제 오늘은 많은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내가 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그냥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1군, 2군, 3군 전염병이라든지, 아니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전염병이 간염병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간염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법규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알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공중보건학은 제가 찝어드리기는 하지만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공중보거나 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피신 걸로 알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중보건학, WH의 건강의 정의. 이게 정의는 제가 계속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정의는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 정도는 알고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를 가리켜서 WHO의 건강의 정의라고 이렇게 내렸고요. 그 다음에 윈슬러라는 사람이 공중보건학의 정의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럼 공중보건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WHO의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윈슬러의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했더니 수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을 가리켜서 윈슬러의 공중보건학의 정의라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요, 윈슬러의 공중보건학이란 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중보건학의 범위를 보도록 할게요. 공중보건학의 범위는 환경보건, 그 다음에 질병관리, 그 다음 보건관리. 근데 여러분들 책을 보면 이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공중보건의 범위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의 건강지표. 별표 또 쳤죠? 이건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WHO의 건강지표를 보면 평균 수명은 뭐냐면 0세에서부터 몇 살까지 이 나라에서는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오래 살면 뭐예요? 선진국이죠. 그만큼 공중보건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O의 건강지표는 0세에 태어나서 얼마만큼을 살아가는지를 평균 수명을 건강지표로 삼고요. 그 다음에 평균 사망률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사망률이라고도 하는데, 이 평균 사망률은 뭐냐면 한 해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이게 사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례 사망지수. 비례 사망지수는 뭐냐면 50세 이상인 사람이 얼마만큼의 사망에 이르고 얼마만큼 생존력이 있는지를 지표로 삼는 것이 비례 사망 지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시험 문제에 WHO의 건강 지표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비례 사망 지수예요. 50세 이상인 사람이 얼마만큼 수명을 연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비례 사망 지수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건강과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는 뭐냐?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가 후진국이냐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이냐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영아 사망률이에요. 영아 사망률. 태어나서 0세에 가장 면역력이 없고 어떤 이 공중보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이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0세 영아가 태어나서 잘 성장기를 잘 거쳐서 이게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생존율이 높으면 그 나라는 건강지표, 선진국인 거예요. WHO의 선진국으로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저쪽 후진국 같은 경우, 후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는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서 생존하는 확률이 좀 낮죠. 그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라나는 환경에 청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건강한 수유를 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요. 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낙후된 지역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낙후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 국가의 건강과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가 영아 사망률로 지표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위생을 보도록 할게요. 환경위생, 공기의 자정작용. 책을 한번 같이 볼까요? 책을 같이 보면요. 249페이지를 보면요. 공기의 자정작용은 공기의 자체 희석작용이 있어요. 희석작용. 그 다음에 태양 광선의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설, 강우에 의해 용해성 가스나 분진의 세정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나 오존이나 과산화 수소 등에 의한 산화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 이산화탄소나 산소의 교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자정작용 하면 이렇게 희석작용, 살균작용, 세정작용, 산화작용, 탄소 동화작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위생에서 공기와 건강을 볼게요. 군집도. 군집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잘 설명 들으세요. 군집도. 특정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실내 공기에 오염이 됐을 때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수인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산소가 부족하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기는 질병이 군집독이에요. 그래서 군집독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어지럼증이 일어나요. 그리고 구토 증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데 군집독 같은 경우에는 산소만 공급해주면 그것을 환기를 시켜주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해주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많은 발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군집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실내 본인이 있는 곳에 딱 보는 거야. 그러면 산소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러면 뭐냐면 실내 공기가 오염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의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의 지표, 아황산가스죠. 대기 오염의 지표는 아황산가스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황산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면 오염됐겠죠. 대기 오염이.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가 적당하거나 없으면 아주 쾌적한 이 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 어때요?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 오염의 지표는 아황산가스의 지표로 대기 오염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위생에서 기후와 위생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후는 뭐냐? 기온, 기습, 기류, 기압이에요. 이게 뭐냐? 예, 감각온도예요. 체감온도. 이게 내가 체감온도가 기온과 기습, 기류 이 복사열이 적당할 때 아주 좋아요. 그런데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뭐예요? 불쾌지수가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쾌적한 실내 온도는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여름에도 너무 덥게,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에어컨을 냉방 시설을 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쾌적 실내 온도의 적정 온도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지 않게 쾌적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도예요. 그럼 뭐예요? 한 20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정 습도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70% 정도가 돼야 우리가 쾌적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물을 보도록 할게요. 물은 이제 상수도법.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졌어요. 상수도법에서 염소로 소독해라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법령으로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독하지 않은 상수도는 급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수 과정을 볼게요. 물을 침전시키고 그다음 여과를 하고 염소 소독을 한 다음에 각 가정마다 물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 정수 과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을 급수하기 전에 이 수질 오염의 지표를 한번 또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염소까지 마치고 급수를 하기 전에 대장균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다시 검사를 하고 검출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급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음료수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질 오염의 지표는 대장균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에 의한 질병. 물에 의한 질병을 보면요. 수인성 간염병, 수인성 물로 전염되는 거,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이질,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물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에 기생하는 그 기생충들을 우리가 잡아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간디스토마나 페디스토마나 회충, 편충, 구충들이 전혀 감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물의 지표는 대장균이라고 그랬어요. 표준 지표는 대장균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오염된 물이냐, 오염되지 않은 물이냐 그렇게 지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물 수질 오염의 지표를 보도록 할게요. 수질 오염의 지표에서 생물학적 산소 용량 BOD를 보면요.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를 몇 페이지를 비시냐면 네, 25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56페이지를 보면 수질 오염의 지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제 밑줄을 쳐주세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물 속의 유기물질이 호기성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안정화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수예요.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나서 생활을 하고 나서 하수구로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수구에서 이 산소량을 얼마만큼 분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가리켜서 BOD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BOD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BOD가 높으면 오염된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염된 물. 그다음에 BOD가 낮으면 네, 우리가 적정 오염되지 않은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BOD가 높으면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 네, 오염된 물이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보시면요. 호수나 해양 오염의 지표로 사용돼요. 이거는 네, 화학적 넓은 데를 이 BOD 같은 경우에는 하수 조그만 곳을 산소량을 해서 측정을 한다면 이 COD 같은 경우에는 넓은 뭐 해양이나 이게 바다나 호수나 그런 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용존 산소량 DO. 용존 산소량 DO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 수중에 여기 책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짤막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을 보면요.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이에요. 산소량인데 용존산소가 부족하면 현기성 부패에 의하여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 용존산소량이 높으면 뭐냐면 부패가 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수소 이온 농도 pH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량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그런 수소 이온 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유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불용해성 물질과 미소 물질을 측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유 물질과 수소 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BOD와 DO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BOD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BOD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위생에서 식물성 식중독을 볼게요. 식물성 식중독을 보면요. 여러분들 책 26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62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식물성 식중독, 자연 식중독. 독버섯 같은 경우에는 무스카린이라는 독성분이 식중독을 일으키고요. 감자 중독 같은 경우에는 솔라닌이라는 감자 싹에서 이 독성분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중독 증세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매 중독에선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이 일으키고요. 맥각균에서는 에르고톡신이라는 성분이 독을 유발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식중독에서는 독버섯과 감자를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중독을 보면요. 보거 중독. 얘는 테르로톡신이라는 독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시조개는 베니루핀이라는 독성분. 그 다음에 섭조개와 홍합은
삭시톡신이라는 독성분에 의해서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네, 보거하고 모시조개를 더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염형 식중독을 보면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해수나 어패류에서 간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살모넬라증 같은 경우에는 네, 식육이나 우유나 달걀 같은 그런 동물성 식품에서 예, 식중독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네, 오염된 식품에서 이렇게 식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에서는 포도상 구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 그 다음에 뭐 떡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 포도상구균 식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균, 네, 보툴리누스균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 통조림 같은 경우 그런 데서 많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조림을 여러분들 구입을 하실 때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가 찌그러졌는지. 그런 미세한 곳에서 이 보툴리누스균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조림 같은 거를 소시지나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 치명률이 가장 높아요. 거의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소세지 같은 거 먹다가 냉장 보관했다가 막 며칠이 지났는데 그냥 먹는 경우 아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보툴리누스균의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웰치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수육 제품이라든 그런 제품들이 원인 식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식품위생에서 이 식중독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보툴리누스균이에요. 보툴리누스균 치명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량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열량소 보면은 단백질. 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인체 조직의 주요 구성 물질로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열량 공급원이에요. 열량.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열량을 축적해 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열량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절소를 볼게요. 조절소를 보면 무기질 같은 경우는 식염작용. 그럼 식염작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근육 및 신경의 자극, 전도, 삼투압 조절, 체계 수지 균형 등 조절수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기질이 많은 여러 가지 조절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철분, 혈액의 구성 성분이에요. 근데 혈액의 철분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네, 빈혈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골다공증이라든지 뼈에 문제가 생기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 같은 경우에는 뼈와 뇌신경, 치아의 주성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오드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할 시에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오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요오드예요.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영양소가 네, 요오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 영양소의 구분해서 이제 비타민을 볼게요. 비타민은 앞 시간에 다 했어요. 그런데 비타민의 역할, 그 영양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결핍되었을 때도 문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 증상까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때는 야맹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각화증에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사용될 때 어떨 때 사용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레티놀. 예, 피부 노화라든지 주름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각기병. 네, 그 다음에 뭐 피로, 권태, 부종, 손발 저림에 그런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비타민 B2 시험에 자주 나와요. B2 같은 경우에는 구순염이라든지 설염이라든지 피부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입안이 이렇게 헐거나 그랬을 때 내가 리보플라민, 비타민 B2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비타민 B2를 섭취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3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5 같은 경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7 피부염, 성장 정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계열병. 예, 피가 계속 나는 그런 병에 걸려요. 그다음에 피하 출혈,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라는 거. 비타민 C 수용성 비타민이죠.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비타민 D. 예, 얘는 강압성 작용으로 얻어지는 대표적인 비타민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는 구루병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연화증이라든지 피부 습진 그런 건선 등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다음 비타민 E 얘는 토코페롤이죠.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촉진해요. 그 다음에 불임증에 걸릴 수가 있고 신진대사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 지연, 그 다음에 출혈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K. 그 다음에 이 혈액 응고 지연에 작용이 있다라는 거 결핍되었을 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PPT에는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책의 인구를 보도록 할게요. 인구에서요. 인구 정태와 인구 동태를 보도록 할게요. 인구 정태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가리켜서 인구의 정태라고 하냐면 그 지역의 남녀, 어떤 성별이 많이 살고 있는지, 어떤 연령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강남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강남이 왜 우리가 좋을까요? 네, 그거예요. 그냥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직업이 좋은 분들이 다 거기 살잖아요. 뭐 의사나 변호사나. 그래도 사자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좀 약간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 정태를 통해서 강남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이런 연령층이 많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구 동태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태어나고 얼마만큼 죽고 누가 얼마만큼 전입하고 전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인구 동태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구 정태나 인구 동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구 정태와 인구 동태를 가리켜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보면요. 볼게요. 피라미드형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얘는 인구 증가형이에요. 어때요? 밑에 보면 굉장히 태어나는 사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 형이 피라미드형이고요. 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정지형이라고 해서 가장 이상 형태예요. 정말 종형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태어나고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적당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형태의 인구 분포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형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형으로 선진국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워낙 인구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 선진국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출생률이 많고 사망률이 낮아야 요즘,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야 선진국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많이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항아리형이 그렇게 선진국형은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는 이 항아리형을 가지고 선진국형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보면은 출생률, 사망률보다 낮은 경우를 선진국형이라고 하고요. 이제 별형과 표주박형은 이제 도시형과 농촌을 가리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형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도시형은 태어나는 숫자보다 14세부터 49세가 가장 많아요.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는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별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으로 보고요. 표주박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태어나는 사람은 많은데 20대, 그러니까 14세나든지 그러니까 도시형보다는 그때 굉장히 인구가 없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는 숫자는 있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표주박 형태의 모양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PPT에는 되어 있진 않았지만 교과서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할 때 같이 책을 보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학만큼은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교과서를 바로 옆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